안녕하세요. 정원과 텃밭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모두 나무재 우드 애쉬가 텃밭의 금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칼륨과 인이 풍부한 공짜 천연 비료로 알려져 있죠. 우리는 작물의 건강과 힘을 선물한다고 믿으며 밭에 아낌없이 뿌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바로 그 선한 의도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는 식물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무해해 보이는 회색 가루가 어떤 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나무재, 사용과 관련된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를 비료로 주는 것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인 식물들의 전체 목록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정원의 치명적인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십니까? 별표. 먼저 화학적인 관점에서 목재재 나무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히 타버린 장작이 아닙니다. 나무가 평생 동안 축적해온 미네랄 물질의 응집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게의 40%까지 차지하는 탄산칼슘입니다. 백악이나 석회에 들어있는 바로 그 칼슘이죠. 또한 칼륨, 인, 마그네슘과 다양한 미량 원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유익한 성분의 보고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한 알칼리성 반응입니다. 재가 토양에 들어가면 산성도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pH 수치를 급격히 올려 토양 환경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세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알칼리성이나 중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들과 생존을 위해 산성 환경이 필수적인 식물들이죠. 그리고 후자에게 재를 비료랍시고 주는 행위는 물고기에게 사막을 걸어보라고 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똑같이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재 재료이 가진 가장 중요한 비밀, 즉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점은 바로 토양의 산성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0부터 14까지의 척도를 상상해 보세요. 7은 깨끗한 물처럼 중성 상태입니다. 7 미만은 산성이고 7 초과는 알칼리성, 염기성입니다. 나무재는 pH 수치가 10에서 13 사이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잿을 흙에 넣을 때 단순히 영양분만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의 균형을 알칼리성 쪽으로 옮기는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양배추 같은 일부 작물에게는 이 반응이 큰 축복이지만 다른 작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철분, 망간, 붕소 같은 수많은 필수 영양소들이 식물에게 흡수되지 못하고 잠기게 됩니다. 식물은 주변에 영양분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주변 토양의 화학적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재는 고전적인 의미의 비료가 아닙니다. 재는 토양의 특성을 개선하는 강력한 계량제입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토양을 집의 토대라고 가정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리 최고급 자재로 멋진 집을 짓는다 해도 그 기초가 비뚤어져 있거나 부적합하다면 그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에게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 토양의 산성도, 즉
pH 레벨이 식물에게는 그 토대인 것입니다. 수천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식물은 특정 유형의 토대에 적응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산성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들은 침엽수 잎이나 이끼가 분해되면서 흙이 산성화된 숲이나 습지에서 발달했습니다. 이들의 전체 뿌리 시스템과 내부 생화학적 과정은 오직 그러한 환경에서만 살고 번성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물에 재를 뿌려주는 행위는 말 그대로 그 식물의 토대를 폭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물도 양분도 흡수할 수 없는 독성이 강하고 견딜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토양 산성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전에는 그 어떤 추가적인 영양 공급도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밭에 무언가를 뿌리기 전에 항상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토양은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이 특정 식물이 선호하는 토양은 무엇인가? 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식물 목록 중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외 없는 모든 침엽수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측백나무, 노간주나무, 전나무, 소나무, 구상나무, 편백나무는 모두 엄격한 산성 선호 식물입니다. 이들의 자연 서식지는 사근 소립, 즉 부엽토가 풍부하게 쌓여있는 산성이고 부슬부슬한 흙입니다. 따라서 침엽수 아래에 재를 뿌리는 것은 정원 가꾸기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알칼리성 환경이 철분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그 결과 식물에는 엽록소 결핍으로 인한 황화 현상이 시작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새로 자라난 부분에서 그리고는 나무 전체로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나무는 활력을 잃고 짙은 녹색이나 푸른색을 잃어버리며 희미하고 볼품없게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느려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식물이 완전히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원사들은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보고 단순히 양분이 부족하다고 오해하여 다시 재를 뿌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문제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시킵니다. 명심하십시오. 침엽수를 위한 비료는 오직 산성 반응을 가진 전용 비료뿐입니다. 재는 침엽수로부터 팔이 닿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뜨려 두어야 합니다. 재가 곧 치명적인 독이 되는 다음 식물 그룹은 바로 산성 토양의 제왕이라 불리는 진달래와 철쭉입니다. 이 아름다운 관목들은 어떤 정원이라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지만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산성 토양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상적인 토양 산도, 즉 pH는 4.0에서 5.5 사이입니다. 정말 강한 산성입니다. 그런데 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는 pH를 순식간에 8, 9 혹은 그 이상으로 급격히 올려버립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진달래와 철쭉에 극심한 황백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잎맥 사이는 연노랑이나 거의 흰색으로 변하지만 잎맥 자체는 녹색을 유지하죠. 이것은 식물이 철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영양 결핍으로 서서히 시들어 죽는 것입니다. 꽃은 빈약해지거나 아예 피지 않고 새로운 줄기는 자라지 못하며 나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시들어버립니다. 재 한 줌으로 로도덴드론을 도와주려는 시도는 이 식물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이 고귀한 품종들의 풍성한 꽃을 오랫동안 감상하고 싶다면 나무 주변에 재를 뿌릴 생각은 아예 접으셔야 합니다. 대신 소나무 껍질이나 소리프로 멀칭을 해주고 전용 산성화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진달래과 식물 전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괴는 헤더나 에리카뿐만 아니라 월귤나무, 크랜베리,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인기 식물들이 포함됩니다. 이 식물들은 모두 토양이 매우 산성이고 척박한 습지나 북쪽 숲에서 자라납니다. 이들의 뿌리 시스템은 독특합니다. 바로 식물이 영양분을 얻도록 돕는 균근 마이코리아 이라는 특별한 곰팡이와 공생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균근은 오직 산성 환경에서만 존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 IC를 넣는 순간 토양의 pH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 중요한 균근은 죽어버립니다. 식물은 가장 중요한 조력자이자 파트너를 잃게 되고 주변의 영양분과 수분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시들고 말라가는데 아무리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달래과 식물들에게 쟤는 단순히 해로운 비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들의 생존 기반인 곰팡이와의 섬세한 공생관계 자체를 파괴하는 화학무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의 정원에 이 매력적이고 여린 식물들이 자라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쟤는 이들의 제일의 적입니다. 자, 이제 많은 정원사들의 오랜 로망인 큰잎 수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색깔이 변하는 이 거대한 꽃볼 때문에 수국을 사랑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제 우드 애쉬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국의 파란색과 하늘색 꽃잎은 품종적 특성이 아니라 화학 반응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수국은 토양의 알루미늄을 흡수하는데 바로 이 알루미늄 성분이 산성 환경에서 마법 같은 푸른빛을 띠게 만듭니다. 수국이 푸른색을 내려면 토양이 pH 6.0 미만의 산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쟤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토양의 알칼리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알루미늄이 수국에게 흡수될 수 없게 되죠. 그 결과 어렵게 키운 푸른색이나 보랏빛 품종들이 점차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토양이 심하게 알칼리화되면 수국은 진달래와 마찬가지로 철분 결핍을 겪게 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현상이 나타나고 식물 전체의 건강이 매우 나빠집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선명한 푸른색 꽃과 건강한 수국을 원하신다면 수국 전용 산성화 비료나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담긴 통은 정원 저 반대편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베리 작물 중에는 잿물을 극도로 꺼리는 두 가지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블루베리와 월귤, 즉 링곤베리입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이 유익한 열매들을 밭에서 키우려다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잘못된 토양 산도 때문입니다. 정원용 블루베리, 흔히 하이부시 블루베리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pH 3.5에서 4.5 사이의 매우 강한 산성 토양을 필요로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극한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산성 환경에서 블루베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덤불은 튼튼하고 잎은 짙은 녹색이며 수확량도 풍부합니다. 문제는 덤불 밑에 젤을 조금이라도 넣어주는 순간 발생합니다. 느린 시드름이 곧바로 시작되죠. 알칼리성 반응이 블루베리의 영양 흡수 체계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잎은 붉거나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고 성장은 멈춥니다. 열매는 맺히지 않거나 작고 맛없는 상태가 되며 결국에는 덤불 자체가 고사하고 맙니다. 이는 월귤뿐만 아니라 월귤에 가까운 친척인 크랜베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베리들은 원래 산성 이탄 습지에서 서식하는 식물들입니다. 잿물을 사용하여 일반 밭의 환경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키우려면 피트모스, 모래, 그리고 침엽수 잎가리 등을 기반으로 한 특수한 산성 배합토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정원의 그늘진 공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곳에는 우리가 숲에서 가져왔거나 숲의 시원함을 연상시키는 숲속의 손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린 은방울꽃, 우아한 양치류, 둥굴레, 그리고 금낭화 부서진 심장 등이 있죠. 이들은 모두 자연 상태에서 나무의 덮개 아래 수년간 쌓인 낙엽과 소립층으로 이루어진 토양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숲속의 부엽토는 분해되면서 약산성 또는 산성의 토양 환경을 만듭니다. 이 식물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에 유전적으로 적응해 왔습니다. 이들의 가늘고 민감한 뿌리는 재가 만들어내는 알칼리성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를 비료로 사용하면 성장이 억제되고 잎이 누렇게 변하며 심한 경우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양치류 고사리가 여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토양이 너무 알칼리성으로 변하면 이들의 풍성하고 푸른 잎, 엽상체은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그늘 정원을 관리할 때 이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비료와 멀칭제는 재가 아닌 잘 부숙된 퇴비나 부엽토 또는 충분히 썩은 낙엽이 될 것입니다. 이제 텃밭으로 자리를 옮겨 재를 절대 주면 안 되는 또 다른 채소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수영은 특유의 상큼한 신맛 덕분에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죠. 특히 수영국 같은 맑은 국물 요리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신맛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건 바로 토양 산도와 직결됩니다. 수영은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환영하는 식물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만 잎에 옥살산을 충분히 축적하며 바로 이 성분이 수영 특유의 신맛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영밭에 재를 꾸준히 뿌린다면 한 번에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영은 여기에 굉장히 나쁘게 반응하여 성장이 느려지고 잎은 작고 질겨집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맛을 잃게 됩니다. 신맛이 사라지고 잎이 밍밍하고 맛없어져서 사실상 수영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빼앗는 셈입니다. 그러니 봄부터 가을까지 내내 촉촉하고 맛있고 신맛이 가득한 수영을 원하신다면 절대 재를 주지 마세요. 수영은 오히려 피트모스 멀칭이나 약산성 물을 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텃밭에서 잿물, 즉 재 때문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는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주요 작물이고 많은 텃밭지기들이 수확량을 늘리고 해충을 막아줄 거라 믿으며 매년 심을 때마다 구덩이에 재를 뿌립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재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감자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감자는 약산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재를 넣으면 토양이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환경이야말로 매우 골치 아픈 병, 즉 감자 더댕이병이 폭발적으로 번성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감자의 모양과 맛을 망치는 보기 흉한 궤양이나 혹을 말합니다. 이 병의 포자는 거의 모든 흙에 존재하지만 산성 환경에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를 넣는 순간 더댕이 병균이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확량은 많을지 몰라도 모든 감자가 병에 걸려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 밑거름으로 재를 사용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재는 극도로 산성화된 토양에서만 최소한의 양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말고 대신 황산칼륨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이제 논쟁이 뜨거운 주제, 토마토와 재 ASH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주제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원예가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치열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토마토에게 최고의 비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늘 그렇듯이 진실은 중간 어디쯤에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개별적인 토양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토마토는 열매 끝이 썩는 배꼽 썩은병을 예방하는 칼슘과 열매의 단맛을 높여주는 칼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모든 성분이 재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가 가장 선호하는 토양은 pH 6에서 7 사이의 약산성 또는 중성 토양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토양이 처음부터 산성이 강한 이탄질 토양이라면 소량의 재는 토마토에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영양분도 공급하고 토양 산도도 적정 수준으로 중화시켜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미 토양이 중성인데다가 심지어 약알칼리성이라면 여기에 재를 추가로 넣어주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pH가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토마토는 다른 필수 원소들, 특히 붕소나 망간의 부족으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꽃이나 어린 열매가 떨어지고 잎이 변형되며 식물 전체의 성장이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토마토의 재를 주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토양 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 제가 식물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재를 너무 많이 줘서 식물이 알칼리 과잉 상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식물이 우리에게 보내는 확실한 시각적 신호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연맥간 엽록소 결핍 황화 현상입니다. 잎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연맥 사이의 잎이 부분이 연두색, 노란색, 심지어는 하얗게 변했는데도 연맥 자체는 짙은 녹색을 유지하고 있다면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는 알칼리성 토양으로 인해 흡수가 차단되어 식물이 철분이나 망간이 극심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전반적인 활력 저하와 생육 부진입니다. 식물이 약해 보이고 새로운 가지나 새순이 느리게 자라며 가늘고 연약한 상태를 보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색상 변화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푸른색 수국이 분홍빛을 띠기 시작하고 가문비나무나 측백나무 같은 침엽수의 잎이 바늘, 이 진한 색을 잃고 칙칙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네 번째는 개화 및 결실 불량입니다. 꽃봉오리가 채 피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수정이 잘 되지 않아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재를 사용한 후에 이 증상들 중 단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당장 비상신호로 간주하고 식물을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주 흔하면서도 위험한 오해 하나를 지금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그 오해는 제 A씨는 천연 유기물이라서 절대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실수를 낳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맞습니다. 재는 나무와 같은 유기물질을 태워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모든 유기물, 즉 탄소 화합물은 연기나 이산화탄소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남는 것은 더 이상 유기물이 아닙니다. 바로 고농축된 무기질 광물염, 미네랄 솔트의 집합체입니다. 본질적으로 재는 석회나 백운석 가루, 돌로마이트 같은 화학적인 토양 계량제나 무기질 비료에 훨씬 가깝습니다. 재를 유기물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다에서 얻은 소금 염화나트륨질 유기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퇴비, 부엽토, 가축 분뇨,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기물입니다. 이들은 식물을 부드럽게 키우고 토양 구조를 개선하며 지렁이나 유익한 미생물에게 먹이가 됩니다. 하지만 재는 다릅니다. 재는 화학 반응물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며
토양의 산도 pH와 염류 구성을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재를 해롭지 않은 단순한 천연 첨가물이 아니라 강력한 화학물질로 취급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미신만큼이나 식물에 치명적인 두 번째 미신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건 많을수록 좋다. 특히 흙의 재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괜찮다는 오해죠. 많은 정원사들이 다다익선의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한 줌의 재가 좋다면 한 양동이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재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아무리 비옥한 흙도 몇 년 동안 불모의 알칼리성 사막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재를 투입하면 소위 말하는 토양 염류 집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네랄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높은 삼투압 때문에 식물의 뿌리가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흙이 촉촉한데도 식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재에서 나오는 과도한 칼륨과 칼슘은 마그네슘이나 붕소처럼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다른 필수 요소들의 흡수까지 차단해버립니다. 결국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는 식물의 병해와 고사로 이어집니다. 이 황금률을 꼭 기억하세요. 정원 가꾸기에서는 과하게 하는 것보다 부족하게 하는 것이 항상 더 낫습니다. 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권장량은 1제곱미터당 1컵 정도이며 이 역시 산성 토양에서만, 그리고 매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상이 잿가루의 단점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제 재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작물에게 재는 최고의 건강 보약이자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그럼 이 행운의 작물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콜라비 등 모든 종류의 배추가 채소입니다. 이들은 알칼리성 토양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재는 이들에게 훌륭한 영양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무서운 곰팡이병인 뿌리혹병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까지 해줍니다. 비트와 당근 역시 재를 사용해 영양분을 공급하면 달콤하고 큼직한 수확으로 보답할 겁니다. 오이, 호박, 애호박, 주키니 같은 밭과 채소들도 적당량의 재를 넣어주면 아주 좋아하는데요. 열매를 튼실하게 맺도록 돕는 칼륨 성분을 재가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리류 중에서는 까치밥나무, 특히 블랙커런트와 구주베리가 재를 무척 좋아합니다. 화단에서는 클레마티스, 모란, 델피니움, 그리고 장미가 재의 가장 열렬한 팬이죠. 이들에게 재는 풍성하고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한 칼륨의 보고입니다. 과수원에서는 체리, 자두, 살구 같은 핵과류가 재를 비료로 사용했을 때 최고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결국 재는 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해가 아닌 이득이 되도록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종합하면 아마 이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 밭 흙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실을 모르면 재를 아무리 뿌려도 그냥 운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도박이 됩니다. 다행히도 토양의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토양 샘플을 농업화학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도 완전하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예 상점에서 리트머스 시험지 키트나 전자식 pH 측정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 측정기들은 꽤 정확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간단한 민간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초 테스트입니다. 흙 한 줌을 집어 식초를 뿌려보세요. 만약 흙이 지글거리면서 거품이 난다면 그 흙은 알칼리성이라는 뜻이므로 재를 추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산성 또는 중성 토양입니다. 산성 토양을 확인하기 위한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역테스트도 있습니다. 또한 밭에 자라는 잡초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질경이, 쇠뜨기, 미나리아 제비, 박하 같은 식물들은 산성 토양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반면 맥꽃, 명아주, 쐐기풀은 알칼리성 토양을 선호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이야말로 정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미 실수했구나 하고 소름 돋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수국이나 측백나무 밑에 재를 뿌렸고 잎이 노래지기 시작했다고요. 당황하지 마세요. 빠르게 조치한다면 아직 상황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생명을 구하는 긴급구조 작전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재가 들어간 흙의 표면층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거가 어렵다면 깨끗한 물을 나무 주변에 충분히 부어 과도한 알칼리 성분을 흙 깊숙이 씻어 내려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흙을 다시 산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콜로이드 유황이나 황산 암모늄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토양 산성화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엄격하게 따르셔야 합니다. 유기적인 방법으로는 산성도가 높은 피트모스, 소나무 껍질 또는 신선한 침엽수 낙엽을 이용한 멀칭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구연산 용액물 10리터에 티스푼 하나를 만들어 식물에 여러 번 관주하거나 배터리 전해액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엽록소 결핍 황화 현상 클로로시스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기 위해 킬레이트 철을 잎에 뿌려주는 옆면 시비 작업을 반드시 해주세요. 좋습니다. 산성 식물을 위해 제 알칼리성을 치웠다면 이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 무엇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할까요? 다행히 원예 업계에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도덴드론, 수국, 침엽수, 그리고 기타 산성식물에 영양을 주기 위한 기성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의 포장재에는 보통 산성식물 전용이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죠. 이 비료들은 특수하게 배합되었으며 산성 반응을 유도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pH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단일 성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칼륨 공급원으로서 제 대신 황산칼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황산칼륨은 토양의 pH 수치를 높이지 않습니다. 토양을 산성화시키면서 동시에 질소를 공급하는 데는 황산 암모늄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또한 훌륭한 유기농 대안으로는 멀칭이 있습니다. 산성 피트모스, 소나무 껍질 또는 침엽수 낙엽을 덮는 것은 분해되면서 토양을 산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수분을 보존하고 뿌리를 과열로부터 보호하며 잡초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는 느리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산성 식물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목록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JAC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재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모든 재가 정원에 유용하거나 최소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깨끗하고 페인트 칠이 되지 않았으며 화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장작이나 나뭇가지에서 얻은 목재재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탄재에는 칼륨은 적지만 칼슘이 풍부하며 훌륭한 토양 산성화 방지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을 보듯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석탄재입니다. 석탄재에는 유용한 성분이 거의 없을 뿐더러 황산화물이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을 수년 동안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밭에 석탄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폐기물, 코팅된 MDF나 합판, 베니어판, 페인트 칠된 목재 또는 낡은 가구를 태워 얻은 재 또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재에는 중금속염, 다이옥신, 포르말데히드 같은 독성 화학 물질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런 독극물을 밭에 넣는 행위는 작물을 망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확물 자체도 건강에 위험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출처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깨끗한 목재재만을 사용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칙, 즉 정원사의 황금률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규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토양을 알고 내 식물을 알라. 가드닝은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만능 레시피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과 세심한 관찰을 요구하는 신중하고 창의적인 과정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조언이라도 맹목적으로 따르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 밭의 토양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식물을 기르고 있는가? 그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제 ISH는 절대적인 선도 아니고 절대적인 악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사의 손에 쥐어진 강력한 도구일 뿐입니다. 능숙한 사람의 손에서라면 그것은 기록적인 양배추 수확을 돕고 모란이나 작약을 풍성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거나 부주의한 사람의 손에 들리면 몇 시즌 만에 아름다운 침엽수 컬렉션이나 악기는 푸른 수국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정보 습득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토양의 산성도를 확인하며 여러분의 초록색 반려식물들을 세심히 관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원은 건강과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정원사, 그가 바로 성공하는 정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 HE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단순히 무해한 비타민이 아니라 이로운 작용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까지 줄 수 있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재의 가장 큰 위험은 강한 알칼리성 반응에 있습니다. 이는 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모든 식물에게 치명적이죠. 재의 치명적인 주요 대상들을 기억해 두세요. 모든 침엽수, 철쭉, 진달래, 수국, 헤더, 블루베리, 그리고 텃밭 작물 중에서는 신맛 나는 수용솔렐, 차웰, 이나 감자 같은 작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양의 산성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재를 사용하는 것은 불장난과 같습니다. 소중히 갖고 온 컬렉션의 가장 귀한 식물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다음 편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종 모양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가 식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정원에서 어떤 작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배워 나갑시다.